어차피 늦은 거 좀 여담하고 갈까요? 아, 여기네. 저도 여러분만 있을 때는 꿈이 컸거든요. 꿈이 이제 커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세상에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세상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다. 이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예, 이게 주어진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생각하는 세상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유튜브를 볼 거예요. 남들이 만드는 거 보잖아요. 근데 내가 만들면서 내 주관으로 보면 더 재밌어요. 세상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한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남들이 만들어낸 세상에 내가 편승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편하지 뭐, 그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유튜브도, 내가 만들면서, 내가 제작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내가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혼자 이거 기술적인 걸 다 배워야 돼, 기술을. 근데 이 전문 유튜버들은 옆에 다 해주잖아요. 기술자들이. 옆에서 해주고, 최소한 두 개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기술적인 테크닉을 해줄 수 있는 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자료를 수집해서 나한테 제공해주는. 그럼 나는 이제 입으로만 떠들면 되죠. 방송인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공중파 방송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방송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딸린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KBS 방송이 나오고, MBC 방송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방송이에요. 이것도 방송인데, 나 혼자 기술적인 부분을 채우고, 나 혼자 자료를 준비하고, 내가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기능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게 유튜브잖아요. 물론 다른 기능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나 중심으로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셔. 근데 세상도 내 중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저는 이제 학교를 세무대학을 나왔습니다. 지금 없어졌어요, 학교가. 1981년도에 생긴 게 국립세무대학, 국립경찰대학. 그 다음에 뭐가 또 하나 생겼는데 세 개가 생겼었어요. 국립으로. 그 중에 경찰대학은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근데 우리 세무대학은 19기까지 나오고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무대학에서 배웠던 세법 지식, 경제학 이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졸업을 하고 현직에 좀 있었잖아요.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현실을 좀 이렇게 좀 보고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재정학 책을 쓰고 조세론 책을 쓰고 아마 우리 세무대학 출신에는 제가 유일하게 경제학을 전공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세법을 전공하거든요. 세법 또는 회계학, 경영학 이런 걸 전공하는데 저는 이제 경제학 쪽으로 해서 세법보다 조금 높잖아요, 경제학이. 그죠? 세법보다 조금 높은 게 재정학이고 재정학을 포함하고 있는 게 이제 경제학이니까 경제학을 포함하고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이죠. 우리 인생 중에 한 부분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좀 사회를 이런 식으로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국회의원 선거를 4번을 출마를 했어요. 4번을. 내리 4번 공천을 받아야 하는데 내리 4번 다 떨어졌어요. 4번을. 예. 돈 많이 쓴 거죠. 돈 버는 거 거기다 다 쓴 거지.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면 이제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후보님 사진 뭐 이런 게. 그래서 제가 2004년도, 2008년도, 2012년, 2016년,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가 덜 되고, 얼마나 했으면 4번 떨어졌겠어요. 공천은 다 받았어요. 안양에서. 공천은 받았는데, 4번 떨어지고, 5번째 공천을 못 받아서.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내려놓고 강의만 하고 있는데, 세상을, 내가 생각하는 세상으로, 최소한 조세 정책만큼은 재정 정책만큼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자들이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학문이 사회에서 실현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학문이라는 거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에서 생각하는 어떤 문제점, 그 문제점을 해결한 답이 학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다 뜬구름 잡는 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번을 출마해서 네 번을 떨어지고 그래도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 와서 강의도 하고 아직도 가정도 지키고 응? 학교도 지키고 우리 직장도 우리 회사도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책도 쓰고 근데 이 책을 이제 개정판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보시면 오타들이 좀 가끔 있어요. 오타들이 있고 논리적으로 잘못된 거는 거의 없는데 오타들이 있더라고. 오타들이 논리적인 부분은 다 체크가 돼서 제가 지금 봐도 논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군데군데 이제 오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수정하고 조금 이제 이거를 지금 시점까지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점. 조세로는 지금 시점까지 거의 왔는데 재정학책은 조금 현재 시점까지는 덜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MMT로 인하든지 현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는 좀 덜 돼 있거든요. 거기 부분까지 좀 수정판을 내고 강단을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재정학 책을 쓰는데 이게 반쪽짜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현장에서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든지 장관이 되든지 현장에서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재정이나 재정 정책을 실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이론을 또 정립해서 해놓은 것이 그게 살아있는 책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학문일 뿐인 거지. 죽어있는 학문이에요, 죽어있는 학문. 과거에 다 했던 사람들이 그걸 정리한 거잖아요. 편협적인 부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학문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거고, 요거를 현장에 살아있는 감각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근데 미국의 학자들은 대부분 보니까 현장에 가서 그것을 실제 펼쳐보고 또 자기가 와서 그것을 다듬고 해서 이 책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앞으로라도 기회가 있어서 그 현장에 가서 이걸 피부로 조금 더 정책을 느껴보고 그러면은 더 생동감 있는 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랬을 때 제 책이 완성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꿈이 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제 나이도 올해가 이제 환갑이 딱 되다 보니까 예, 좀 꿈이 이제 사그러져 가지 않은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저 삼성의 누구의 저 회장이었던 분은 75세, 77세에 돌아가셨잖아요. 5년간 병투병을 하다가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재용 누구죠? 이건희 회장인가요? 이건희 회장은 그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그 많은 일을 했지만 병석에서 누워서 5년 동안 있다가 77세에 돌아가셨는데 77세의 바이든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도 재선한다고 뛰어다니잖아요. 그렇게 잘해야지 그렇게 그렇잖아요. 건강하게 노후에도 건강해 노후에 그냥 병석에 있다가 꼴망꼴망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유튜브도 여러분들 하시고 나의 중심의 세상을 갈 필요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출발하잖아요. 출발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좀 했네요. 자, 이제 가봅시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다 보니까 8강을 이 법규론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법규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조세 실체법부터 보죠. 조세 실체법. 그 전건 다 읽어보시면 되니까 조세 실체법. 조세 2장이 조세 실체법. 실체법도 봤나? 실체법은 안 본 것 같아. 그죠? 실체법 안 본 것 같아. 실체법부터 보죠. 자, 조세 실체법. 실체법.
이게 이제 조세 실체법, 그 다음에 조세 절차법, 이렇게 구분을 해놨거든요. 이 책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실체법이란 건 뭐냐면, 세법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요건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실체법이요. 납세 의무. 헌법에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헌법에 그렇게 정해놓고 각 개별 세법에 그러면 소득세법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딱 정해놨어. 그게 납세 의무거든요. 그 납세 의무를 정해놓은 사항을 실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법. 그럼 절차법은 뭐냐? 절차법은 납세 의무를 세법에 정해놓으면 납세 의무가 성립은 돼. 자동 성립이 돼요. 근데 자동 성립됐다고 누가 세금을 냅니까? 안 내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 결정하고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 납세 의무 성립을 확정시켜줄 필요성이 생겨요. 그걸 확정시켜주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 이걸 절차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실체와 절차 이해되죠? 실체와 절차. 실체는 세법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납세 의무가 있다고 형식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실체법이야. 그러면은 형식적으로 납세 의무는 성립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 절차법이다. 이게 실행하기. 그래서 형식적으로 성립된 납세 의무를 확정시켜주고 부가 징수를 하는 그 단계, 이걸 절차법이라 한다는 거죠. 실체법.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먼저 실체법을 보는 겁니다. 실체법을 보고 다음 시간에 볼 게 이제 절차법이에요. 절차법. 실체법을 보고 그렇습니다. 실체법. 이제 요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써놓으니까 굉장히 복잡한 용어로 써놨는데 단순한 의미야. 그 단순한 의미만 깨우치면 돼요. 자, 조세 실체법. 조세 채무 관계에 당사자와 그 내용의 성립 변경 내지 소멸에 관한 법 전체. 조세 채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요거는 공권력 관계가 아니라 공법상의 채권 채무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조세 채무라는 게 이 공권력 관계라고 보는 것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은 공법상의 채권 채무 관계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조세 채무 관계에 당사자는 누굽니까? 국가와 납세 의무자를 얘기하는 거죠. 조세 채무 관계의 당사자와 그 내용의 성립 변경 내지 소멸에 관한 법 전체를 실체법이라고 한다. 밑에 보면 조세 채권 채무 관계, 조세 채권자, 국가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세 채무자, 납세자죠. 국민 또는 주민이 되는 거죠. 대하에서 조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관계로서 조세 법률 관계의 중심을 이룬다. 이게 채권 채무 관계고, 그 다음에 조세 채무는 납세 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조세라고 불리는 금전급부를 할 의무다. 이 실정법에서는 조세 채무라는 용어 대신에 뭐를 쓰냐면 납세 의무라는 용어를 쓴다. 세법에는 조세 채무라는 용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라고 써 있어요? 납세 의무 또는 납세 의무자 이런 명칭을 쓰는 거예요. 실정법에서는 납세 의무를 쓰고 우리가 이렇게 부를 때는 조세 채무. 민법에 조세 채권 채무를 갖다가 그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세 채무인데 납세 의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납세 의무의 성립 요건을 정해놓은 것이 뭐다? 실체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실체법이다. 다시 얘기하면 조세 채무의 성립 요건을 정해놓은 거죠. 조세 채무는 납세 의무와 똑같은 용어예요. 근데 실정법에서는 조세 채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뭐를 쓴다? 납세 의무라는 용어를 쓴다. 이런 얘기죠. 자, 납세 의무의 특징. 그래서 앞으로 이제 쭉 나온 게 조세 채무라는 용어 대신에 납세 의무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죠. 납세 의무의 특색. 납세 의무는 일종의 금전 채무로서 사법상의 금전 채무와 공통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죠? 우리가 친구들끼리 돈을 만 원 빌렸어. 그럼 채권 채무가 성립하잖아요. 그걸 돈 빌린 자를
채무자라고 그러잖아요. 채무자. 그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예. 그런데 사법상의 금전채무와 굉장히 틀리죠. 이 납세 의무는. 조세 채무, 납세 의무는 사법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리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법은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되지만 조세 채무나 납세 의무는 뭐가 적용된다? 세법, 공법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야. 법 자체가 틀리죠. 첫째, 납세 의무의 내용은 언제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법정 채무이다. 법에 이러이러한 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고 딱 정해놨어. 납세 의무가. 그게 실체법이야. 실체법. 반면에 사법상의 채무의 내용은 통상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 그래서 납세 의무는 법에 정해지는 거고 사법상의 채권 채무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둘째, 조세법은 강행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세법의 특성이 강행성과 무대가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대가가 없고 강행성이라고 그랬죠. 강행성. 조세법은 강행성을 가지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납세 의무의 내용 또는 이행 방법을 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조세 채무 관계는 공법상의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를 중심으로 하는 다툼은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행정법원에서 처리된다. 그렇죠? 이거는 납세 의무의 다툼은 행정법 적용되고 우리 사법상의 채권 채무 관계는 뭐죠? 민법이 적용되는 민법 상법이 적용되는 거죠. 이와 같은 납세 의무는 사법상의 채무와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으나 금전채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법상의 금전채무에 관한 여러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법령상으로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든가 또는 별도의 해석을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자, 조세 채권자의 권리. 채권자는 누구죠?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죠. 응? 채권자는. 여기는 이 권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조세의 부과권, 그 다음에 조세의 징수권. 자, 납세 의무는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자동으로 정해지면은 그것을 납세 의무를 확정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부과를 해야 돼, 부과해. 그게 조세 부과권이다, 부과권. 그 다음에 부과를 했는데 세무서장이 세금을 고지했어. 부과해서 결정하고 고지했어. 그럼 부과가 되잖아요. 부과를 했는데 세금을 안 낸다. 그럼 어때요? 가만 놔둘 수 없잖아요.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강제로. 그게 징수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권리야. 만약에 부과만 하고 징수권을 실행을 안 한다면 누가 세금 낼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권자, 조세 채권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조세 부과권이고, 그 다음에 부과돼서 세금을 안 내면 그걸 징수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조세 징수권이라고 한다. 그럼 조세 부과권에 대해서는 조세가 어떻게 확정될 수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면 그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거예요. 신고에 의해서. 그것을 자기부과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고납부제도라고 그러죠. 자기부과권, 신고납부제도. 그에 비해서 신고납부를 해도 확정이 안 되고 조세 채권자가 이것을 부과 결정을 했을 때만이 확정되는 것. 이것이 부가과세제도라고 하죠. 부가과세제도. 그래서 조세 부과권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부가과세제도와 신고납부제도. 주로 이제 부가과세제도에서 부과권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부가과세제도는 예를 들어서 자, 부가과세제도 신고납부를 해요. 신고납부를 하는데 신고납부한다고 종결되는 게 아니야. 신고납부를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그것을 결정을 해줘야만이 종결돼요. 부가과세제도는. 신고납부는 편의적인 거예요. 그에 비해서 신고납부제도는 뭐냐면 신고납부함으로써 종결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고납부를 자진신고납부를 하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진실한 사람들은 자기 소득을 100% 신고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처럼 나이 먹고 조금 이제 꾀가 많은 사람들은 조금 세금을 덜 내는 하는 사람들,
경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기준을 딱 정해놓고 전산 분석을 해서 당신 소득이 이 정도 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냈어? 그래서 조사를 해서 추가적인 부가 징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조세 채권자의 권리는 조세의 부과권, 두 번째는 조세의 징수권, 이 두 가지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조세법상의 제의무, 어떤 의무들이 있는가 봅시다. 먼저 급부 의무. 이거는 자, 급부 의무는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다 이런 얘기다. 뭘 해야 될 의무. 응? 뭘 해야 급부를 할 의무, 급부 의무 해야 될. 징수 납부 의무. 예를 들어서 저는 부여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인데 직원들 월급을 줄 때는 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급부 의무 해야 될 의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급부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수 납부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의무,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될 의무, 뭔가를 해야 될 의무. 예를 들어서 납세 신고나 과세 표준 신고 등을 비롯한 각종의 신고를 해야 될 의무, 자기 의무, 이런 걸 자기 의무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걸 자기 의무라고 그러죠. 셋째 부자기 의무. 이건 뭐죠? 자기 의무 앞에다가 아니부자를 써놨잖아요. 하지 아니해야 될 의무.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하지 아니해야 될 의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술을 제조하려면 면허를 받아야 돼요. 세무서장이 면허를 받아야 주류를 제조할 수 있었어요. 이제 보혜 소주, 진로 소주, 이런 술공장들이 지금 이제 그 제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면허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술을 제조할 수 없는 거죠. 면허를 받지 않는 자가 주류를 제조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이걸 부자기 의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부자기 의무. 그 다음에 수인 의무. 수인 의무는 받아들여야 돼. 뭔가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수인할 의무를 수인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인 의무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정하지 아니해야 될 의무다. 각종 세무조사를 수인할 의무, 재산의 압류를 수인할 의무. 세무조사가 온다 이런 얘기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오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로 문 닫아 걸고 그러면은 처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산 압류를 한다. 세금을 안 내면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환가를 하잖아요. 근데 재산 압류하는데, 응? 우리 집에 와서 딱지를 붙이려고 하는데 대문 걸어 잠그고 하면 처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거를 수인 의무를 한다. 받아들여야 돼. 그런 의무를 받아들여야 되는 의무다. 이런 걸 수인 의무라고 한다. 그래서 조세법상의 제 의무는 급부 의무, 자기 의무, 부자기 의무, 수인 의무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절차법상의 의무다 이런 얘기고요. 자, 과세 요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체법은 뭐라고 그랬죠? 납세 의무의 성립 요건을 법에 정해놓은 게 실체법이라고 그랬죠. 납세 의무의 성립 요건을 정해놨다. 이 말은 곧 뭐다? 과세 요건을 정해놨다. 이거다가 같은 말이에요. 네? 과세 요건. 이게 납세 의무의 성립 요건이다. 과세 요건이 뭔지 봅시다. 자, 과세 요건은 자,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물건의 귀속, 과세 표준과 세율, 이걸 정해놨다. 이것이 정해진 게 실체법이고 이것을 납세 의무 또는 과세 요건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납세 의무의 성립 요건은 그것이 충족되는 것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 법률 요건을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이다. 사법삼의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 요소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과세 요건은 입법 정책상의 문제다. 그래서 과세 요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물건의 귀속, 과세 표준, 세율 이 5가지를 과세 요건이라고 한다. 이 과세 요건을 법에 정해놓은 건 뭐다? 납세 의무가 자동으로 성립된다. 그 납세 의무를 에 해당하는 이 과세 요건 5가지를 정해놓은 걸 뭐라고 한다? 실체법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실체법.
자, 상속세나 취득세와 같이 기간 과세가 아닌 조세, 과세 물건인 행위가 완성되거나 어느 사실이 발생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이런 것들은 기간 과세라는 건 뭐죠?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 기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걸 기간 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상속세나 취득세나 이런 거는 기간 과세가 아니잖아요. 상속세는 뭐예요? 우리 부모님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몰라. 그랬을 때 돌아가신 그 시점, 이게 이제 행위가 완성된 시점이 되는 거예요. 상속세는. 또 어떤 사실이 발생했을 때, 취득세 같은 경우에 부동산을 샀다. 그럼 매매 계약을 했을 때 그 시점에 성립된다 이런 얘기죠.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기간과세는 단순히 소득이 개인이나 법인에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연도가 종료하여야만이 비로소 납세가 성립된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니까 10월 31일 기준이 되겠죠. 따라서 위와 같은 기간 과세에 있어서는 귀속연도의 결정이 납세 의무의 성립 요건에 부과돼진다, 더해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그 납세 의무의 성립 요건 5가지를 하나씩 보는 거죠. 납세 의무자는 뭡니까? 세금을 내야 될 채무자에 해당하는 거죠. 납세 의무의 주체, 즉 조세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에 있어서 조세 채무를 부담하는 자다. 그래서 이를 조세 채무자라고도 한다. 납세 의무자. 결국 세법에 의해서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한다. 납세 의무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나와 있듯이 납세 의무자. 이게 납세 의무자. 이걸 이제 보면 기본 납세 의무자라고 할까요? 1차적인 납세,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연대 납세 의무자.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연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이걸 연대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제2차 납세 의무자.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세금을 못 내면 내 대신 누가 세금을 내야 될 게 정해진 사람들이 있어. 이걸 제2차 납세 의무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물적 납세 의무자.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못 낸다. 그러면 내 대신 다른 사람이 담보물을 제공해서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이 있어요. 법에 정해진 이거는 물적 납세 의무자. 이거는 이제 물적이고 또 인적으로 보증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납세 의무자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이해되시죠? 나머지 읽어보시고 연대 납세 의무자. 그 납세 의무자 여러 종류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대 납세 의무자.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읽어보죠. 공유물, 공유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상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복수의 사람이 연대해서 하나의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 이거를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제2차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봅시다. 현행 세법상 제2차 납세 의무자는 첫째,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 의무. 두 번째,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 세 번째,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 세 번째,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 의무. 이런 종류들이 있다. 이렇게. 이 세금이, 국가는, 세금을 걷어야만이 국가 재정이 채워지고 국가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걷는데 고도의 기술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납세 보증인. 우리는 지금 납세자가 어떤 유형이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납세 보증인. 납세 담보. 조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법상에 두는 담보제도, 이게 납세 담보다. 특정한 재산에 의한 담보인 물적 담보와 보증인에 의한 인적 담보가 있다.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가 있다. 납세 보증. 납세 보증은 인적 담보에 속하는 것이다. 인적 담보. 그다음에 납세 보증인의 효과 측면에서 본래의 납세 의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과세 관청의 자력 집행권이 인정된다. 납세 보증인한테도. 그 본질이 민법상의 보증계약과 다를 바 없으므로
사법상의 보증계약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세법의 특성이 적용돼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 있다. 보증이죠. 예, 세법에도 납세 보증인 제도를 되어가지고 세금을 받는 제도를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보증을 쓸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절대 보증 쓰면 안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보증 쓰면 안 돼요. 부부간도 보증 쓰지 마세요. 이거는 정에 의해서 움직일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동양 사람 정의만 해서 친구가 야 나도 보증 좀 써줘 해서 보증 쓰면 안 돼요. 그냥 그때 서운한 거로 말아야 돼요. 보증 쓰게 되면 그 친구가 잘 되면 괜찮은데 99%잘 안 돼요. 99%잘 안 되거든. 사회사 세라보면 그래요. 그러면 이게 서로 더 악화될 개연성이 99%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100%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증을 쓸 때는 이럴 때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친구가 나한테 보증서다. 야 그러지 말고 그럼 내가 한 돈 100만 원 줄게. 돈으로 그냥 한 돈 100만 원 줘. 친구 사이가 있잖아요. 우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주는 100만 원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게 앞으로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고 끝내는 게 낫지. 친구 사이라고, 친한 친구 사이라고 보증을 쓰고, 부부 사이라고 보증을 쓰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기, 우리는 이제 사법상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잖아요. 공법인 세법에도 이 보증 제도가 있다. 이 납세 보증이. 안 내면 내가 세금 안 내면 그 사람 거 다 압류해가지고 그냥 다 처분해서 세금 충당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이래서 그렇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납세 보증인. 그 다음에 이제 물적 납세 의무자. 자, 물적 납세 의무자. 본래의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국세 등에 관해서 제3자인 납세 양도담보자가 납부 책임이다. 납부 주체의 인적 요건은 고려함 없이 양도담보재산이라는 물적 요건에 의해서만 납부 책임을 진다. 물적 납세 의무자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첫째, 체납이어야 된다. 체납. 납세자가 국세 등을 안 냈다 이런 얘기. 체납됐다. 일정 기간 동안에 내지 않은 상태를 체납이라고 그러죠. 체납이어야 한다. 두 번째, 양도담보재산이 존재해야 된다. 그럼 양도담보재산이 뭐냐? 그 밑에 설명해 놨죠.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 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양도담보는 관습법상에 인정된 물건으로서 판례에 의해서 그 유효성이 인정되어 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해야 한다. 양도담보권자에게 물적 납세 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체납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이어야 한다.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돼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번째, 다른 재산에 대한 체납 처분을 집행하였으나 부족함이 발생해야 된다. 이게 납세 의무자의 재산의 모든 걸 다 했는데 부족했을 때 물적 납세 의무를 지우는 거지. 저쪽으로 충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적 납세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물적 납세 의무자. 이 물적 납세 의무자도 납세 의무자에 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원래는 납세 의무자인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내주는 거잖아요.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물적 납세 의무자, 보증인. 그러면 자, 나는 내주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납세 의무자가 재산이 있을 때는 나는 그 사람한테 뭘 한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증을 써주고 내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렸어. 그러면 저 친구가 나중에 재산이 있게 되면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구상권. 그게 이제 구상관계다. 이런 얘기죠. 자, 구상권 행사. 연대납세 의무자. 국세기본법 제25조 2가 민법 제425조부터 420조까지 준용 규정을 두고 있다. 연대납세 의무자의 구상권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이 민법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2차 납세 의무자, 물적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 등 보충적 납세 의무자의 경우는 국세기본법에 준용 규정을 안 두고 있어요. 안 두고 있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납부 책임을 이행한 보충적 납세 의무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구성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재판에, 이런 경우는 재판에 의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가 있고, 납세 의무 성립 요건 중에 첫째 납세 의무, 두 번째 이제 과세 물건이 있대. 그죠? 과세 물건이 있어야 납세 의무가 성립할 거 아니에요. 과세 물건이 그럼 뭔가 한번 봅시다. 앞에 다 배웠던 거예요. 다 배웠던 건데 이제 법에 정하는 스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물건, 행위 또는 사실을 과세 물건이라고 한다. 납세 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물적 기초를 이루며 과세의 객체 또는 대상이라고 한다. 입법자는 담세 능력을 추정할 수 있는 물건, 행위 또는 사실을 과세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개별 조세의 과세 물건인가 하는 것은 개별 세법에서 정하고 있다. 과세 물건의 종류, 소득과 소비와 재산이다. 자, 먼저 소득. 소득을 과세 물건으로 정하는 조세. 소득은 플로우 개념이잖아요. 소득은 경제적 가치의 플로우에 과세하는 세목이다.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이 소득을 과세 물건으로 삼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소비를 과세 물건으로 하는 조세, 소비를 위한 지출에 과세하는 세목이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등과 지방소비세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재산을 과세 물건으로 하는 조세, 경제적 가치의 저량에 과세하는 개념이다. 소득이나 소비는 플로우 개념이고 재산은 스톡 개념이잖아요. 스톡 개념.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재산은. 그래서 저량인 스톡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과세하는 것. 자산재평가세, 재산세. 재산이 유통할 때, 거래가 될 때 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 법인특별부가세. 법인특별부가세는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부과하는 세목이 법인특별부가세예요.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부과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고,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것보다 법인특별부가세라는 명칭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상속세 및 증여세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이 재산이 유통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런 게. 과세 물건, 소득과 소비와 재산으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과세 표준도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자, 과세 표준과 세율을 반드시 법으로 정합니다. 법으로 정하는데, 과세 물건인 물건, 행위 또는 사실로부터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 행위 또는 사실을 일정한 가치 척도, 즉 금액과 가액과 수량 또는 건수 등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는데, 이 금액, 가액, 수량 등을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바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그것이 과세 표준이다. 과세 표준은 금액으로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량으로도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과세 물건을 금액화, 수량화한 것으로서 여기에 호소라는 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이 산출된다.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즉, 과세 표준은 세액 산출에 있어서 세율의 피승수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예로 들면 과세 물건은 소득이고 과세 표준은 소득 금액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율은 반드시 법에다 정하게 되어 있어요. 세액의 산출을 위해서 과세 표준에 곱하여야 할 율로서 그 크기는
과세 표준에 대한 세액의 비율이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다 살펴봤던 거죠. 누진세율, 한계세율, 평균세율, 실효세율, 탄력세율. 이런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세 채무의 성립, 승계, 소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조세 채무의 먼저 성립. 자, 조세 법규에 의해서 각 세법이 정한 과세 요건이 충족된 때, 그때 성립된다.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은 조세 채무는 자동으로 성립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과 범위가 성립되고 결정된다.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대부분 그 기초가 되는 과세 요건 사실이나 행위가 완성된 때를 같이 하나 언제나 일치한 것은 아니다. 조세 채무는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며 과세관청이나 납세 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 의무자가 과세 요건 충족 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 자동으로 성립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법이에요. 근데 그냥 놔두면 세금이 들어오나 천만의 말씀. 절차법에 의해서 세무서장이 부과하고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조세채무의 성립 시기를 한번 보죠. 조세채무의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와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정하고 있다.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된다. 납세 의무는 자동으로 성립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실제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개별세법에 어느 때 조세 의무가 성립되는지 쭉 정하고 있는데 보면 첫째, 소득세 법인세는 과세 기간이 끝날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면 12월 30일이 되는 거죠. 만약에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그러면 2월 28일이 되는 거죠. 법인은 그 과세 기간, 법인은 자기 법인의 1회계 연도를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지만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도 있고 자기 법인이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끝날 때 이런 얘기죠.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한 때를 말한다. 자, 법인을 운영하다가 법인을 청산한다. 그러면 연도 중에 아무 시점에나 청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된다 이런 얘기죠.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때, 사망 시점이 되겠죠.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난 때, 해가지고 쭉 이렇게 법에 구체적으로 조세 채무가 성립하는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세 채무의 승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는 승계 가능 채무이다. 납세 의무는 경제적 급부를 그 내용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금전 채무로서 성질상 대체적 급부에 속하기 때문에 승계가 가능하다. 자, 법정 승계 사유 밑에 두 개 나와 있죠. 첫째,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 두 번째, 상속으로 인한 승계. 그것들은 국세기본법에 그 내용들이 쭉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채무는 승계되는 채무다. 이런 얘기고. 이거는 뭐죠?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네요. 가산세. 원활한 조세 행정과 조세의 공평 부담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수단을 보면 납세자에게 본래적 의미의 납세 의무 이외에 과세 표준의 신고 의무, 성실 납세 의무, 원천 징수 의무, 과세 자료의 제출 의무 등 여러 가지 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조세법은 협력 의무의 위반을 방지하고 그 위반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성실한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재하는 것이다. 예. 자,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면 혜택을 주겠다 이거예요. 혜택을 주는 방법 뭐죠? 자산 양도 차익 예정 신고 납부 세액 공제. 자, 이런 혜택을 주는 거죠. 상속세 신고 세액 공제.
자진신고해서 납부하면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진신고 납부를 안 하면 불이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불이익을 주는 그 불이익을 주는 수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이것이 뭐다? 가산세다. 이런 가산세. 세금의 형태로 제재를 가하는 가산세 제도다. 이게 가산세다. 이런 거죠. 그럼 가산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국세기본법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한번 살펴보죠. 국세기본법 제47조에 보면 정부는 세법에서 정한 규정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서 한다. 그러니까 소득세에다가 가산세를 물으면 부과한다. 그러면 소득세 세목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법인세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럼 법인세 세목으로 한다 이런 얘기겠죠.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래서 가산세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납세자의 채권, 납세자의 채권, 납세자의 채권. 납세자라는 건 뭐죠? 납세 의무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납세 의무자의 채권이 뭔지 한번 보죠. 조세 법률 관계에 있어서 통상의 경우와는 반대로 납세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채권자가 되는 경우다.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세금을 내는데 너무 많이 냈어. 그럼 환급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채권을 가지고 갖게 되겠죠. 국세 환급금, 국세 환급 채권, 이런 경우가 해당된다. 납세 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체납 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해서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 국가는 이를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그 반환할 금액을 뭐라 한다? 국세 환급금이라고 한다. 그 국세 환급금을 뭐라 한다? 납세자의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실제법을 살펴보고 이제 절차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